지금부터 정책앤지식 포럼 제 1093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도시 실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하고 토론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로 국토연구원의 선임 연구원이신 이재용 박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박사님은 오랫동안 이 스마트 도시 사업에 관여하셨고, 이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1차, 2차, 3차 계획의 실제로 입안자이시고, 또 지금 서울시의 스마트 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러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 제 왼쪽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엄석진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발제자 오른쪽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의 정주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엄석진 교수님은 이렇게 이 디지털 정보라든지 이 디지털 전환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시고 정부에 자문도 하시고, 우리 정종 교수님은 저희 우리 행정대학원의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에도 전임 연구원으로 계셨다가 지금 경희대학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되는 공공 부분의 여러 가지 적용이라든지 실제 사례들을 많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박사님께서 한 30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토연구원 이재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스마트 도시 실증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추진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실증이라는 사업 자체를 이제 스마트 시티의 가장 가장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자 정책 수단으로 좀 활용을 했었고요. 이 실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않았던 기술들 자체를 실제 도시 공간에 적용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주로 스마트 시티 이제 전략들 찾아보시면 실증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 시티가 실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져가야 될 목표는 어쨌든 제일 큰 거는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빠르게 급부상하게 되었었고요.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도 매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실증 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스마트시티 가장 중요한 전략 수단으로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증이라는 표현에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실증이라는 건 이제 임시적으로 이거를 테스트해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 성공한 어떤 특정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제 확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각 도시들의 어떤 불균형한 점들을 해소시켜주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보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확산을 통해 가지고 산업시장 성장을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대해서 특정한 솔루션에 대해서 실증하고 끝내게 되면 이게 산업시장 형성이 안 되는데, 그것들 당연히 이제 전 지역으로 확산하게 되면서 이제 산업시장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빈텐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외에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된 이제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실증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타도시 확산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실증은 어느 정도 해냈지만 확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 실패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스마트시티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일회성 사업으로서 끝났다라는 표현이 많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실증은 했지만 이후 확산으로 못 넘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실증 사업들 했던 것들 보면서 그럼 향후 확산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가에 대한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뭐 이런 이야기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실증 사업들을 했지만 국내랑 똑같이 일회성 사업으로
종료가 되고 국가 재정 투입이 끝나는 순간 사업이 종료됐던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EU의 뭐 EIP, SCC 같은 경우가 지속 가능 확산 사업 모형, 뭐 금융도구 조달기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그다음 OASC라 그래가지고 스마트시티 공유나 확산 위한 표준 데이터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증이랑 확산은 사실 연결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차 스마트시티 만들 때 실증 적용했을 때는 과학기술 정책 자체가 이전처럼 특정 기술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걸로서는 특히 도시 문제 관련돼서는 효과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이라는 것들을 새로운 컨셉으로 만들어냈고, 특히 이제 국토부나 아니면 행안부 등 그 관계 부처들의 R&D 사업들을 보면 사회문제 해결형 R&D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자체는 저희가 이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GPS 수준 자체가 10m 오차 나던 거를 뭐 5cm로 바꾸는 요게 기본적인 어떤 기술 R&D 성격이었다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정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지표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 도시 공간 내에 그것들 적용하기 위해서 시민들과의 어떤 협력, 그러니까 시민참여 리빙랩이라는 표현도 저 요새 되게 일상적으로 쓰지만 그 단어 나온 지 제가 몇 년 안 됐거든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 처음에 그게 뭐냐 뭐 이거 가지고 막 논의하기 시작했던 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되면서 스마트 시티라는 것 자체가 보면 새로운 기술들 도시 공간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는 사회문제 해결형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 기술 시스템 전환이라는 표현을 또 같이 쓰고 있는데, 요 니치 관련된 이론들이거든요. 요거 니치라는 건 뭐냐면 저희 실증 사업하는 그런 조그만 공간 단위예요. 그래서 실증할 수 있는 단위들인데, 얘가 처음에는 요 조그만 공간 단위에서는 성공적인 실증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 전체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 사회적인 편견이나 문화적인 부분까지 스며들어야 이 확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 시티 쪽에서도 요 니치 이론이랑 사회기술 레짐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회 기술적인 어떤 그 합의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에 대한 합의들에 대한 사항들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증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이런 사회 기술 시스템이나 아까 보셨던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성격들을 저희가 다 끌어와 가지고 사업으로서 구조화시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증 사업할 때 저희가 4가지 고려사항이 뭐였었냐 하면, 도시라는 것 자체가 규제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규제 유예가 없이는 새로운 것들을 절대로 도입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좀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라는 새로운 제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서 서비스 운영까지 시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얘도 아까 보셨던 그 사회 기술 전환 쪽에서 넘어가는 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 초기부터 이런 것들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 리빙랩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민간이랑 공공 협력 체계나 분야기관 어떤 수평적 거버넌스 관련된 이런 강화들을 좀 중요시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디파인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 성과지표를 만들고 이걸 측정하는 수단들 만드는 것까지가 저희가 좀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실증 사업들 추진을 했었고요.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저희가 처음 만들었을 때 성과들이 좀 빠르게 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규제도 없이 뭐 시민들 참여하고, 특히 민간 기업, 저희가 문제가 뭐였냐면 IT 쪽 같은 경우는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대기업 참여 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증 사업이라고 하고 복합 사업적 성격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들이 또 가능했어요. 그래서 대기업과 지자체들이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거
좀 가능했었고, 그다음에 성과 지표라는 것 자체가 예전처럼 CCTV 10개인 지역을 100개를 설치할 거예요라는 게 아니라 범죄율 자체를 15% 줄이겠다라는 걸 했었고, 매년 측정을 해서 그거를 잘 됐건 안 됐건 간에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시도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업 효과가 굉장히 큰 것처럼 실제로 크기도 했었고요. 큰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섞어가지고 만들었던 어쨌든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들 자체가 좀 잘 굴러가면서 타 부처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과기부, 환경부, 문화부, 행안부 이런 데서들도 이 실증 사업 모델들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난 5년 동안은 전 부처에서 실증 사업에 막 폭발적 유행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실증 사업을 우리가 왜 하냐는 건데 결국 확산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부처들이 실증 사업들을 막 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들이 다 실증 사업 하나씩 가질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김동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 자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아니고 이게 순환보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한계가 요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새로 이렇게 공무원이 바뀌게 되면 그 전에 했던 사업보다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바꿔야 된다는 좀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챌린지 사업이라는 그 실증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그대로 가져갔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년 계속 바뀌어요. 테마형 특화단지, 타운 챌린지, 그다음에 시티 챌린지, 무슨 챌린지, 캠퍼스 챌린지, 그다음에 지금은 또 다시 성장 거점 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계속 바꿔나가면서 내용들이 좀 바꿔나가다 보니까 이게 실증 공모 사업 너무 자주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효과가 일단 분산되고 그다음에 실증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잘 되는 거 몇 개를 찾아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큰 대도시 같은 역량 있는 데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혁신을 만들어가는 제일 앞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막 한 5년 하고 나니까 막 국토부 스마트시티 실증만 해도 119개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실증을 통한 실증의 확산이 돼버린 거예요. 성공 솔루션에 대한 확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어느 날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실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도시 규모별 지원 현황.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개별 실증 사업들 이전에 저희가 요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이 없을 때는 주로 LH공사나 저희 연구원 같은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새로운 솔루션 발굴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아마 교수님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R&D 같은 거 했을 때 어떤 솔루션을 뭐 해야 된다. 막 그렇게 몇 사람 모여서 해보면 그 빤한 거 막 10개도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요거 통해 가지고 저희가 버텀업 방식으로 어쨌든 추진을 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규제부터 시작해 시민 참여까지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들을 섞는 바람에 솔루션 자체들은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이 이전에 상상 못했던 것들이 많이 등장은 해요. 그건 이제 좋았던 거고 그 좋았던 거를 어쨌든 잘 확산은 못 시켰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까지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제가 참여했던 거니까 좀 살짝 디펜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그러니까 실증 사업 자체는 앞서 얘기했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광역 지자체 큰 데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뒤에 따라오는 확산 사업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피 지원 지자체 수를 쭉 보시면 광역자치도 같은 경우는 2개 빼고 다 했거든요. 다 받았어요. 100억 이상 다 받았는데 그러면 얘네들 못 받은 애들은 뭐냐면 2개예요. 서울시랑 세종이에요. 둘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 자체를 안 했어요.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공모했던 모든 지자체들을 일단 다 받았다. 서울은 자체 예산이 워낙 많은 데고 세종시도 국가시범도시라는 이름 하에 많이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내용들이 없었는데요.
그 인구 50만 미만은 당연히 재정적 경쟁하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밀리겠죠. 그다음에 이게 민간 기업이랑 같이 콘솔을 짜야 되는데 당연히 대기업은 대도시랑 하고 싶어 하지 시골 마을이랑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경쟁력이 또 밀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추진이 됐었고, 근데 나쁘지 않은 거는 이게 보면 뒤에 확산 쪽이 앞서서 큰 도시에서 만든 데들을 서포팅을 쫙 해줬으면 사실은 균형적인 문제가 없는데 그런 확산 사업들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게 문제였고요. 자치도 같은 경우는 보면 저는 여기서 조금 희망을 보긴 했는데 요 모든 자치도 전북 빼고는요 100억 이상 지원을 받은 기초지자체가 적어도 한 군데는 있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그 특정 지역에 대한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도시들을 적어도 한 곳들은 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자체도 향후 확산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정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확산을 할 건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확산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건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부터 알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증과 확산은 두 개가 따로 떨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확산 사업을 했었고 21년도 사업에서 7개 스마트시티 솔루션 중에서 확산 사업 참여하고 싶은 지자체들이 고르겠어요. 그래서 스마트 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율항행 드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자체가 이 중에서 각자 선택해가지고 하라. 그랬더니 그다음에 그 돈은 똑같이 지원했어요. 그때 20억인가? 제 기억 20억 플러스 20억.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자체 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쉬운 거 한다니까요. 쉬운 거 한다니까요. 문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그때 한번 전문가들 해가지고 어떤 솔루션들은 좀 그 난이도가 낮은지 파급 효과가 낮은지 요거 한번 살짝 분석해 봤었던 건데 요 분석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난이도가 높고 파급력이 낮은 쪽에 다 몰려. 여기 지금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같은 거 17개 지자체가 하겠다고 손들었는데 보시면 공유 모빌리티나 좀 어려울 것 같은 거 있죠. 수요응답 같은 거 좀 어렵거든요. 도입하기. 이런 거 안 들어와요. 그 다음 전기안전 모니터링 마찬가지. 어디에 다 몰렸냐? 스마트 횡단보도랑 스마트 버스 정류장. 얘는 사실은 물리적 인프라적인 성격이에요. 사실 스마트 시티라기보다는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표시는 나요. 그죠? 정류장은 지어놓으면 편하고 공유주차 이런 건 잘 표 안 나거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를 저희가 제어를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 솔루션이 확산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희가 확산 사업은 이 앞단에 했던 실증 사업이랑 연관성 없게 뒷부분에서는 쉬운 인프라 구축 확산 사업이 돼버린 느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되게 고민을 되게 했었고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실증을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4가지 요소를 해외 논문들이나 아니면 해외 각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기준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실증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스톱되고 확산을 할 때도 이 실증 사업의 이 요소를 계속 가져오려고 했던 패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산은 실증과 다른 건데, 그래서 확산 이론을 제가 살펴봤을 때 빈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한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규모 경제 효과. 그러니까 처음에 실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다 돈을 대주기 때문에 뭐 그 수익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할 거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측면으로 끌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향후 확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그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건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요거에 대한 사례를 제일 크게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그 사우디 네움 시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또 UAE의 마스다르 시티도 저도 똑같이 보거든요. 마스다르 시티 같은 경우 탄소 제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들을 투입을 했지만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이뤘지만 기술 대비 투입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돼서 지금 거의 올스톱 약간 하다가 만 상태가 됐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임시티도 어젠가 그제 발표된 걸 보니까 실제 사업의 규모를 엄청 축소시켰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왜냐하면 투입 비용 자체가 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 조그만 구역에 실증할 때는 사실 그런 고민 필요 없어요. 많이 투입해가지고 엄청 새로운 것들이 엄청 새로운 성과들을 내면 되지만 이건 이제 제품군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계속 놓치고 있는 건데 이건 제가 보기엔 학교에서 되게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실증 사업을 했을 때 이 특정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요.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공공이랑 민간이랑 어떻게 협력을 해나가고 이 기술이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일으켰고 이 기술 자체가 시민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경험들이 쫙 쌓이거든요. 한 실증 사업들을 초기 하다 보면. 근데 그 경험 자체가 요 사업이 끝나는 순간 전부 다 해체돼 버려요. 해외 같은 경우 근데 이게 타 지역으로 확산 넘어가려면 이 기술이 아니라 요 경험적 가치들 있잖아요. 여기 같이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 교육 체계와 교육 수행 인력 그다음 기관들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랑 네트워크 만드는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확산되는 순간 지식 체계도 같이 확산되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세 번째로 조직 양면성 관리라는 단어가 아마 스마트시티 관련된 해외 논문 보면 되게 많이 나요. MBTIC 스토리 해가지고 양면성 관리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실증을 했던 조직들 자체가 확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고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직이 두 가지가 놀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 막 발굴하고 요거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데다. 요 테스트에서 되게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뒤에 이 운영하는 실제 운영단을 고려를 안 하고 여기 사업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일로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얘네들 실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 안 하고 싶거든요. 리스크 안기도 싫고 자기네 일도 더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 일을 줄여주지는 또 않잖아요. 우리나라 특성상. 그런 부분. 그래서 조직 양면성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보통 보면 처음에 발굴 실증하는 그 조직이 출발하는 순간부터 뒤에 실제 운영하는 서포트 조직이 같이 참여를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앞서서 실컷 협력을 해도 그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좀 슬펐어요. 저 개인적으로. 네, 그런 거. 실증기관 참여한 표준이 되게 중요해요. 표준을 기반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저희 플랫폼도 데이터 표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 다 표준이 있어야 향후 그 옆에 지역들이랑도 같이 사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규모가 계속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실증 사업에서는 크게 논의 안 됐던 이 표준이라는 게 거의 핵심처럼 확산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정책 보조 사업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규제 샌드박스도 일회성이에요. 그 지역에서만 규제 유예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옆으로 확산하게 되면 결국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규제 샌드박스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법을 바꾸는 체계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다음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투자 대비 편익, 요 아까 얘기했던 거 보니까 같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도 보면 확산 추진 전략 같은 경우 규모 경제 효과 고려해서 국토 전역으로 스마트시티 추진하는 케이스가 요새 최근 들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도 100개 만든다 하고 태국 100개 스마트시티 정책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규모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2050년까지 유럽 전도시의 스마트시티화 이게 있어요. 계획 중에. 50년이 되면 유럽 내 모든 도시는 스마트시티가 될 것 같아요. 지식 전달 체계가 그 네트워크 체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 저희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 조직 양면성 그래서 초기부터 협력 관계 형성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정책 제도 지원이 현재의 실증에 맞춰져 있는 정책 지원들을 확산까지 고려하는 정책 지원으로 좀 바꿔 나가는 것들. 표준화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투자 대 비용 효과 어떻게 뽑을 건가 이런 거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저 이야기하면서 개별적으로 뭐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도 또 혹시 개별 사업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영 박사님,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온 스마트 도시 실정 사업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6, 7가지 정도의 그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정 토론자로 엄석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0분 내외로. 네.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토론문에 구체적으로 담아서 오늘 토론문 내용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좀 정리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들었고요. 좋은 자료를 주셨고, 그다음에 저렇게 실증사유 많은 줄 몰랐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 또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스마트 시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즘에 기술 르네상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이 장밋빛 전망을 많이 얘기해서 사실 죄책감도 없지 않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첫째로는 기술이 도입돼서 실제 효과가 발현되는가, 이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 행정학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인과관계나 영향 요인을 찾아야 되고, 그런 어떤 한 영향 요인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이, 그 기술의 기대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발부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실증 사업에서 기대 효과가 있었다 한들 그게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역시 어려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영역에서 그 효과가 발현되었어도 다른 데서 발현되려면 맥락적 요인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우버가 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우버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맥락적 요인이라든가 또는 문화적 요인, 나가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들이 그 기술 발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게 스마트 시티가 됐던, 또는 뭐 플랫폼이 됐던,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LLM이 됐던, 몇 가지의 고려가 필요한데 먼저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 사회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느냐, 그 사회가 기술을 도입해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구축되어 있느냐, 두 번째 행위자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느냐, 당연히 기술을 주면 당연히 쓰지라는 생각 자체는 정보기술과 관련한 모든 연구에서 많이들 기각되어 왔습니다. 네, 주면 쓰는 게 아니고 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써야 되는 거죠. 요즘 제가 서울대학교 무슨 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정보기술을 도입해서 본부 행정을 바꾸라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것도 천천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네, 천천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 위원이 임기가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네, 그래서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자들이 어떤 기술을 도입하고 스스로 정말 필요를 느끼느냐, 그래서 본인이 그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 가야만 기술이 도입된다는 것이죠.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말씀 다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술 도입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사악한 문제, wicked problem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앞서의 사례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도입돼서 그 효과가 그대로 발현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 기술이 도입했는데 선의로 도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의 행정 업무를 축소하기 위해서 RPA라고 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자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고용 문제 얘기하시고 엉뚱하게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얘기하시고 이렇게 되면 논의의 폭이 넓어져서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라든가 또는 그 도입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공식적 비공식적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모두 통제하거나 또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문제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문제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서 오는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니치의 문제, 니치 마켓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점점 니치를 통해서 별로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다가 니치를 통과하면서 전 사회로 확산되면서 그 문제가 커지게 되고 문제의 파급 효과가 커지게 되면서 기술 도입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이 기술을 도입하는 어프로치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은 첫 번째로 이 짧은 내용들만 보면 이제 공학적인 접근이죠. 기술이 있으면 쓰면 효과가 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서 우린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술 그 자체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 파급 효과를 실현하고 그 기대 효과를 실현하고 그것이 어떻게 파급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메커니즘과 함께 요즘은 인문학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을 때 기술을 활용할 것이냐라는 데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러 차례 우리 김동욱 교수님께서 소개하셔가지고 세종시의 디지털 트윈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사례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과학의 문제다. 시민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남기고 그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그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사회적 또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그 디지털 트윈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회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BM 모델을 만들기 너무 어려웠다라는 어느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한데요. 홀리스틱한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을 도입하다 보면 특정 기술을 도입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래서 옵티멀라이제이션 되느냐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전체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생태적 접근 또는 홀리스틱한 접근 또는 생태계란 요즘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에코시스템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실증 연구란 것은 매우 작은 범위 내에서 그 효과성 발현에 대한 여부만을 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에코시스템 내에서 이 기술이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또 어떤 부작용이 날지 어떤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또 다른 접근 중에 하나는 또 콜래보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술 부서와 또 직접 사업하는 부서와 또 연구 부서와 실행 부서와 좀 더 크게는 학교와 기업과 소위 관산학연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다 떨어져 있고 소위 이 스마트 시티만 하는 부서만 해도 뭐 손에 꼽을 수 있죠.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지만 또 기관들이 있지만 거의 서로 협력하지 않아서 지난번에 어느 그 디지털 팀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관련 부서들을 또는 기관들을 모아서 소위 리빙 랩이란 걸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공감대와 함께 너무나 많은 분산적인 활용으로 문제를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우리가 어프로치를 좀 바꿔보자.
여기 지금 발표문에서 빠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누락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시민의 부분이 좀 빠져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라는 얘기도 있고 기술도 있어서 사실 탑다운적으로 이런 기술이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탑다운적인 어프로치가 있는데 이런 어프로치 말고 시민을 중심으로 한 바텀 어프로치도 같이 이루어지면 뭐 이런 탑다운 어프로치가 반드시 나쁘다거나 전혀 필요 없으니까 폐기하자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탑다운 어프로치와 바텀 어프로치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어떤 교수님께서 스마트 시티를 하려는 방식을 지금처럼 대규모의 자본 투자형 스마트 시티 추진해서 좀 개인 중심의 스마트 시티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 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여러 그 고시원에 개인용 AI 스피커를 각 방에 배치하고 그 AI 스피커를 연계해 가지고 서로 AI 스피커를 통해서 소통하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각각 분절되어 있는 개인에서 좀 더 연계된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고 그것을 다시 정부랑 연결하고 그거를 다시 관련된 그 커뮤니티의 중요한 기관들과 연결해서 전체 커뮤니티를 회복하려는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자체가 스마트 시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가의 문제로 연결되고 그 기술 도입의 효과를 다른 영역들과 확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연결이 필요한가라는 방식으로 점진적이고도 바텀업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조건과 과제가 존재하죠. 스마트 시티즌십이라는 겁니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AI 시대의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 쓰는 것이 권리라면 어떤 의무가 존재해야 되느냐. 또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느냐. 그 역량을 어떻게 발현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가버닝해서 전체로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하나씩 이어가면 어떻겠느냐. 더 좋게는 탑다운적인 어프로치와 바텀업적인 어프로치가 결합이 돼서 무언가 각각의 맥락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 스마트 시티즌십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주원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원입니다. 오늘 이재용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그 스마트 도시 확산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에 관한 이렇게 두 편의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재용 박사님께서 이런 자료를 이제 귀중한 자료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정말 흥미롭게 보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그 스마트 도시 실증 사업의 한계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용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정말 많은 내용들 중에 2가지 포인트를 저는 좀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첫 번째가 그 실증 사업의 확산이 사실은 그 성공한 솔루션보다는 사실 난이도가 낮고 쉽게 이제 확산할 수 있는 분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경쟁 방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미 경쟁력이 있는 대도시 위주로 이제 이게 선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한계, 이 2가지 한계를 사실 조금 주의 깊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한계가 발생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지자체가 쉬운 솔루션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합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스마트 도시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항상 그 첫 주에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매번 저도 스마트 도시가 뭔지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도시 문제를 ICT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인데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각 도시가 처한 도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시민들의 의식이나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하나의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정의를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살고 싶은 스마트 도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조금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어떤 기술을 받아들이고 어떤 식의 도시를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좀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그 이재용 박사님 발제문을 보면서 이제 확산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크게 3가지 쟁점을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도시정책을 전공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도시정책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서 그 성장을 추구할 것이냐, 균형 발전을 추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정책 이슈이건 간에. 스마트 시티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그 발굴이나 실증 사업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이미 사실 실증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도 이제 여전히 실증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 실증 사업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정말 그 실증 관련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규모의 경제나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우선 기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스마트 시티의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조금 기대해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 하에서 다수의 사업에 분산 투자해서 이제 지역 균형을 우선할 것인가 요 가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자료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표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 2020년에서 2022년 회계년도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이제 실집행 현황이라고 하는 표인데요. 이게 2022년 자료를 보면 그 A에 있는 예산 현액을 보게 되면은 1,000억 원 이상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집행액을 보면은 이제 1,000억 중에서 약간 670억 정도로 해서요. 실집행률이 63% 정도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집행률이라고 하는 수치를 보더라도요. 사실은 이 스마트 시티 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부족한 지자체들에게까지 우리가 국비를 대규모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을 보면 그 지역 거점형하고 중소도시형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사업이긴 한데요. 이제 지역 거점형 같은 경우는 이제 3년간 국비를 최대 240억 원까지 가능하고 중소도시형에는 이제 2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실제 진행됐는지 자료를 조금 보면은요. 그 국토부에서 2022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 거점형 사업에 대한 공모를 이제 전년도인 2021년도에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그 타임라인을 미리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된 지자체가 광주, 창원, 해남, 횡성 이렇게 4군데가 있었는데 실제 타임라인보다 훨씬 더 이제 사업 자체가 다 지연돼서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이거는
있는 중소도시형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조금 종합을 해서 볼 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조금 시민 체감도가 높고 그리고 조금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기존에 축적된 경험이나 그런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조금은 그 실증 사업의 수를 줄여서 소수에 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 주시는 것처럼요. 이제 광역권을 대표하는 이제 곧 한두 개 정도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비교적 그 난이도는 높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쉬운 난이도의 확산이 아니라 비교적 높은 난이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이런 것들을 우선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표준화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아까 이재용 박사님께서도 해주셨는데, 표준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증하는 것들을 좀 이니시티브를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스마트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스마트 도시 거버넌스를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에 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 발제하시기 전에 이주영 박사님과 잠깐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스마트 도시에서 데이터라고 하면 현재는 주로 CCTV 위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작 필요한 데이터의 양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얼마나 스마트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솔루션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제 쉽게 접근하고 이제 서로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플랫폼에는 정부나 어떤 제한된 참여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도 기업도 자유롭게 참여해서 성공한 솔루션들을 보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수정하고 서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유의 플랫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한국의 그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 체계를 보면 사실 정부 주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그 스마트 도시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 이제 가치에 조금 부합하게 그 바텀업 방식의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윤리적 이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엉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그 이재용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기술 전환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이 기술이 안전하다, 내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는다, 이런 데에 대한 좀 인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물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일은 분명하지만 우선 제도적으로 이게 보완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캐나다 토론토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주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프로에서 자유롭게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제자나 토론자 다 포함해 저한테는 하시지 말고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단어가 굉장히 큰 단어여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 획득형에 가까웠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 이게 실증의 단계로 넘었는데 벌써 이제 확산의 문제까지 고민하시고 계셔서, 근데 이제 그 정주원 교수님 말씀에 제가 조금 굉장히 공감하는 게
도대체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좀 계속 도돌이표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거의 솔루션 부분들, 그러니까 확산 대상 사업의 솔루션들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이나 인프라, 특히 모빌리티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또 다른 이제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보면 또 행정의 측면에서 보면 안전, 치안, 환경, 문화 뭐 굉장히 많은 모든 부분이 이 스마트라는 단어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 바운더리를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를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바운더리가 다른 단어하고 겹치는,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또는 뭐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디지털 정부 또 혁신 이런 거하고 또 겹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고유한 스마트 시티의 영역은 어떤 것이 고유한 것이 볼 것인가, 이런 게 첫 번째 좀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이 데이터와 연결되는 게 핵심일 텐데 이 데이터들을 연계한다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 건지, 예를 들면 안전 데이터와 환경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가 이런 거 고민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 데이터의 연결에 대한 좀 더 상위 수준의,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리적 데이터 연결이 아니라 이 상위적 수준에서의 연결 고민들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좀 사례들이 있으셨을 테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첫 번째 스마트시티 바운더리는 제가 2008년부터 했었는데 계속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2008년 저희가 스마트시티 컨셉 그때 그림 그렸을 때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가운데 플랫폼 있고 센서들을 가지고 데이터 끌어오고 그걸 통해 서비스 만들어낸다라는 그 정도 바운더리였고, 역할은 뭐였냐면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딱 이거였거든요. 2014, 15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융복합적 뭐 이렇게 성격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도시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어반테크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과 다른 어떤 기업 창출 공간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마트 시티다. 그래서 역할 부여가 이제 두 가지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는 도시 문제 해결하는 거랑 이제 신산업, 혁신산업 창출하는 역할, 혁신산업 창출의 공간 뭐 이래가지고 또 그 역할까지 확대되고, 그다음에 요때도 제가 알기로는 주로 플랫폼 얘기가 많았어요. 이때 14, 15년 저희 플랫폼 되게 막 쉽게 쓰는데 14, 15년에 그 플랫폼 가지고 막 1년 내내 논의하고 했던 기억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차역이냐 뭐 이래서 하면서 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새로운 지식에 대한 습득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게 이제 어떤 거버넌스 이야기가 그 이후에 나왔거든요. 시민참여 리빙랩 이것도 사실은 단어 나온 지 사실 별로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영역 자체는 계속 확대되고 역할 자체도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이게 커지면서 역할 부여도 같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후위기 대응이랑 코비드19 거치면서 디지털 소외에 대한 해결 뭐 이것까지 막 이렇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보면 특정 바운드리로 딱 묶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느낌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고유 영역이라는 건 어쨌든 전 딱 저거는 맞는 것 같아요. 딴 거는 다 모르겠고 정보통신기술 활용해가지고 뭔가 도시 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산업을 창출하는 거다 정도는 제 생각에도 좀 전 세계에서 데피니션들이 다 좀 그 부분을 합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 연계 관련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었냐.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되게 지금은 당연한 거로 느끼는 건데요. CCTV 연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요. 경찰이랑 지자체 조직, 소방 조직, 군 조직이 같이 협력하는 것 자체가 별로 안 됐어요. 이것도 옛날 저희 CCTV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어떻냐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용도의 목적 사용 금지라는 조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CCTV 전봇대 막 5대 붙고 그랬거든요. 경찰서에부터 그저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자체가 저희 센터 만들어지면서 CCTV에 대한 연계 통합 이게 가능해지면서 한 대의 CCTV를 여러 조직이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되게 효과적으로 바뀌었고, 데이터들 그러면 타 부서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써먹었었냐 하면 그때 당시에 CCTV 같은 경우에 쪽에 저기 번호 인식하게 돼 있거든요. 그 차량 번호 인식들 그래서 번호 인식하게 돼서 얘가 세금 체납 차량인지 아닌지를 바로 즉각적으로 알람 요새 다 뜨거든요. 그게 보면 행정 쪽 데이터 시스템이랑요, 교통적 데이터 시스템이랑 결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가능해졌고, 그거 플러스 이제 법 관련돼서 세금이니까 세금 관련된 것까지 행정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차량 번호와 차량 소유주 간의 관계 이런 거 파악하기 위해서 썼던 거고,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그때 연계 서비스라는 말을 그때 저희가 또 처음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때 15, 16년 요때.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 연계 서비스들 해서 지금 이제 기초적인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져 왔고, 지금은 옛날이랑 틀려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해야 돼라는 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공공 쪽에서도 보면 부서에서도 좀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약간 거부감이 덜한 것 같아가지고 향후에 아까 교수님들 얘기해 주셨던 어떤 데이터적인 축적 누적이 되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CCTV에 대한 연계 통합 수준에서 벗어나서 더 이제 더 큰 것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합니다.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저 지자체 공무원이고요. 코멘트 가까운 건데, 이제 제가 그 업무를 직접 한 건 아닌데 옆에서 몇 년 쭉 보니까 이제 이 스마트 도시 이제 사업이 지자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제 이거 사업을 할 때는 이 스마트 도시라는 게 너무 거대 담론이다 보니까 엄청 큰 빅피처를 가지고 이제 PT를 해요. 이제 지자체 안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러면 이걸 하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업체를 좀 도움을 받았겠죠.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제 국비 사업을 따서 실천을 하다 보면 3년쯤 지나서 이제 스마트 도시가 형성이 됐냐라고 물어보면 뭘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CCTV 관제센터가 생겼고 그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고 버스 베이가 좀 바뀌었어요. 그게 그러면 이게 스마트 도시입니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사업이 될 때는 필요성이 많이 이렇게 저감이 되고 기대가 떨어지면서 자원 투입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고, 그런 과정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초반에 이 사업 설계할 때 이제 국비 공무원을 따야 되니까 따기 위한 전략으로서 있는 기술을 조금 안정적으로 적용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는 것들이 좀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 것 같고, 그 수요보다는 오히려 이제 공급하기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필요한 걸 했을까라는 의문들이 드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확산보다는 중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발표하신 분, 자기 소개 좀. 예, 저 금융인에서 왔는 공무원인데요. 뭐 사실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 우리 그 국토원 연구원에서 오신 분이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지방이 다 소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의 이제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보니 이걸 그 많은 돈들을 정부에서 다 투입해가지고 다 만들어줘야 되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방에 설치한 그런 스마트 관련 그런 시스템들이 다 결국은 나중에 다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하고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서로 조화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수단이잖아요.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완성된 형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거를 듣다 보면 이게 끝나면 되게 화려한 뭔가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이 아니고,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결국은 도시가
잘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저 도시 재생이랑 유사하게 저는 이게 스마트 시티라고 표현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도시 스마트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돈을 투입해가지고 뭘 크게 만드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 소멸이 되는 지역에다 뭔가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다 깔다는 게 아니고 지방 소멸을 그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를 들어서 저 요새 저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도서관이나 아니면 모든 지자체가 가져야 될 생활 기반 시설들이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도 모든 지역에 다 지어주느니 특정한 지역에서는 도서관 지어줘가지고 그거를 원격으로 해주는 요새 많잖아요. 그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 하는 그런 거 이제 초창기 때 했던 사업들인데 물리적 인프라보다 더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똑같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갈 수 있다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찾아내는 것들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 소멸 대응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요즘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막 치워준다기보다는 지방 소멸이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해결할 건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쓸모없는 것들 그러면은 그 해놓고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들이 몇 개 계속 있었는데 그거 그럼 계속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실증이라는 건데 이게 R&D랑 똑같은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해서 저희가 용납을 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에 대해서 막 그러는 건데 사실은 뭐 몇 개는 성공하고 몇 개는 실패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쭉 봐도 되게 잘 된 사업들도 몇 가지가 있고 어떤 사업들은 제가 보니까 돈 끊어지자마자 바로 막 난리 난 사업들도 제가 몇 가지 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조금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사실은 이전에 좀 많이 고민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나 공공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딱 계획 세워가지고 쫙 깔고 딱 해서 해결하고 요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공급자적 방식인데 그럼 수요자적 방식에서의 공공 정책은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건가 뭐 이런 것들 향후 논의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코멘트. 네, 정 박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정지혜라고 하고요. 지금 포닥으로 근무 중입니다. 우선 프레젠테이션 너무 재밌었고 제가 사실 스마트 도시뿐만이 아니라 실증 사업에 참여를 해보지는 못해서 이게 밸리드한 질문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들으면서 들었던 이제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소비자 중심, 커스터머 중심의 서비스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드는 의문점 몇 개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를 봤을 때 가장 궁금한 거는 과연 처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엔드골을 먼저 설정을 하는 것인가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종 목적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는 느낌은 이제 스마트 도시 는 하나의 예시라고 봤을 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를 그냥 디벨롭한다. 이 정도의 엔드골을 가지고는 사실은 그때마다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도시별로 뭐 민간과 공공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그 도시가 원하는 스마트 도시가 무엇인지를 좀 논의를 해야 그것에 대한 그 기술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데이터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민간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그 바텀업 형식의 그런 커스터머 베이스 니즈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그렇다 보니까 거버넌스 체계 또한 누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도 그 타겟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그 해외 사례 말씀을 주셨는데 민간과 학계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드호크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냥 일시적으로 참여하고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간이나 학계가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이제 지속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도 어렵고 그 참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차피 역할을 할 수 없는데 뭐하러 참여하냐 뭐 이런 질문이 들지 않을까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이제 성과를 말씀을 주실 때 성공과 실패를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좀 의아했던 것이 이제 성과라는 것은 돈이 끊기는 그 순간의 평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유지 확산을 하는 과정에서 더 확장되거나 아니면은 축소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리 감독의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 나갈 때 처음에 질문을 주셨던 부분이 이것을 이제 성과를 다양한 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학계라든지 이곳에서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논의를 이미 하시고 계신 부분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네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짧게. 우리 엄 교수님 좀 멘트하고. 예. 그러면 그냥 제가 어떤 거 그냥 하나만 그러면 답변 일단 드리고 얘기 듣고 또 혹시 필요하시면 시민 참여 관련된 부분들 사실은 그거에 대한 논의는 많이 했었어요. 행안부 같은 경우에 시민 참여 리빙넷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 초기부터 시작해서 사업 끝날 때까지 이게 프로세스들이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가에 대한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제가 보기에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산해서 같이 쓰면 좋을 텐데 그 지자체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도 일부 지자체들은 시민 참여 리빙랩이다 그러면 시민 모아놓고 의견 듣는 자리인 줄 아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의 확산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평가는 뭐 단연 평가를 해야 되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관장이 바뀌면은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전 기관장이 했던 것들은 다 일단 폐기하고 보는 거여서 사실은 기관장의 변화 없이 기관의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거냐의 문제가 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리빙랩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기술을 알고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스마트 도시 또는 도시 스마트 또는 각각의 솔루션을 결합됐을 때의 전체적인 모습으로서의 또 도시의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시티즌도 역시 스마트 시티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이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도대체 어떤 수요자여야 되느냐, 그 수요자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만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코멘트나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이종 박사님한테 마무리 발언 한 3분 드리고 맺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질문 받으면서 보니까 진짜 공무원 분들이시고 진짜 다들 되게 저 대학원생들이신 줄 알았거든요. 대학생. 그래서 요 중간 중간에 제가 그 뭐 좀 빠뜨려 가지고 얘기 못한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그 지난주에 여기 또 제가 요 자리에서 4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관련돼 가지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들이 3차 때의 아까 제가 쭉 얘기했던 거는 3차 때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자기 반성을 한번 해보고 한계점을 한번 파악해봤던 거고 그것들 자체를 향후 이제 보완하는 거를 이제 향후 그러니까 올해부터 5년 동안 또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또 아마 저기 4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곧 금방 발표될 것 같거든요. 이번 달에 저는 발표될 줄 알았었는데 일단 다 끝내놔가지고 승인 아마 되자마자 그 내용들 보시면 3차가 저희가 실증 관련된 부분이었고 4차가 이제 확산 관련돼 가지고 좀 가져가는 거 조금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질문과 너무 자세히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